안녕하십니까. 주동식입니다. 오늘은 호남 정치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이제 사실은 하루 이틀에 한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해서 끝낼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연속으로 가급적 시리즈 성격으로 이어가 볼까 하는데요. 그런다 해서 이것만 가지고 출창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연속으로 해 나가되 중간중간에 다른 중요한 이슈가 있으면 그거 다루면서 이 문제도 같이 다루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지난 대선을 전후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이전 실은 촛불 시위를 계기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이념적 주류가 흔히 뭐 메인스트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건 꼭 이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저 개인만의 느낌은 아닌 것 같고 상당수 좀 많은 현실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그런 느낌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제 주류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주류를 판정하는 기준이 뭔가? 어떤 게 주류고 어떤 게 주류가 아닌가? 저희가 굉장히 간단한 기준으로 한번 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즉 특정 이념에 기반한 명제나 논리, 주장, 개념 등을 설명할 때 얼마나 복잡한 설명을 동원해야 하는가? 이걸 가지고 저는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건 이제 그 이념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하는 것과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과거, 그러니까 촛불 시위 이전 또는 그 이전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반공, 친미, 경제개발, 근대화 이런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명제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하는 것과 무관하게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듣는 사람이 쉽게 이해를 했고 뭐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설명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도 잘 못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그 반미, 친중, 친북, 민주화, 남북대화, 뭐 복지 이런 이야기는 과거에는 굉장히 설득하기 어려운 이야기였거든요.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잘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런 명제들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은 듣는 사람이 이것에 찬성하는가 아닌가 무관하게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바로 대한민국에서 주류 이념이 바뀐 가장 결정적인 증거라고 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일반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 수 있고 복잡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개념이 그 이념이 주류 이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에서 지금 과거 소위 말해서 우파 이념은 완전히 소수파의 이념으로 여기 좀 전락을 했고 좌파 이념이 어떤 그 폭넓은 좌파라고 해서 무조건 뭐 빨갱이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폭넓게 좌파 스탠스가 대한민국의 이념적 주류로 자리 잡은 것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좀 갈등과 문제가 바로 이렇게 바뀐 주류 이념이 지금 현재 한국의 어떤 현실과 충돌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점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대한민국의 이런 이념적 주류의 변화 그 배경에 실은 호남의 문제가 있다고 제가 좀 바라본다는 겁니다. 제가 호남의 문제를 반드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호남 정치를 이해하지 않으면 한국의 현실을 이해하기 어렵겠다 생각하고 이걸 시리즈로 한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지식인들은 좌우, 뭐 진보 보수 막론하고 호남 문제를 인정하지도 않고 잘 이야기하지도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파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사실 뭐 지역 차별의 주역이었다는 사실, 이거 뭐 지금도 부인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객관적인 현실로 그런 게 존재했다는 건 부인하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우파에서는 이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호남 문제를 좀 외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억지로 좀 축소하거나 또는 그런 문제 자체가 아예 없다고 말한다거나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면 좌파는 어떤가? 좌파는 사실 좀 그 우파랑 반대해야 될 것 같은데 정반대에 의해서 또 좌파는 호남 문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역 문제 자체를 거론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분들이 그건 한국 사회의 문제를 계급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그런 그 기본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분들 입장에서는 한국 사회 문제를 지역이라는 프레임으로 거론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거부감을 갖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나라 좌파들 약간 좀 진보적인 색깔을 가진다는 분들의 거의 공통적인 특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뭐 우파는 아예 호남 문제를 아예 그냥 부인하고 반대하니까 그렇다 치지만 가해자 입장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좌파의 경우는 왜 이렇게 그런 태도를 가지는가? 이 교과서 안에 있는 도구마로 현실을 설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현실이 교과서대로 굴러가는 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이 대선과 총선, 기타 중요한 선거 때마다 결국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이라는 건 결국 그러니까 찬성과 반대로 나누는 어떤 가장 중요한 대립전선을 형성하는 게 그 기준이 무엇인가? 사실은 그거 저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게 지역 갈등이라고 보거든요. 선거야말로 대한민국 어떤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갈등과 이해관계 대립이 그리고 모순이 표출되는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서 항상 선거에서의 대립이 영원한 대립, 지역 갈등의 대립으로 나타났다는 건 한국 사회에서 핵심 갈등이 바로 지역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그 가운데 호남에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저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서울대 송옥은 교수님 계시잖아요. 최근에도 약간 무슨 화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이 어떤 지역 갈등 문제, 호남 문제를 다루는 토론회에서 이제 발제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저도 가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도 이제 좀 그런 그 지식인들의 우파 지식이 또 뭐 이분이 우파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전형적인 그런 태도예요. 영호남 지역 갈등은 그게 본질이 아니고 중요하지도 않다. 한국 사회에서. 그거 근거로 말씀하시는 게 이분이 영호남 지역 갈등과 우리나라의 경제적 갈등은 중첩 관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호남의 지역 갈등과 이 경제적 갈등이라는 것이 똑같은 게 아니고 중첩 관계가 아니라 교차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차 관계라는 것은 일부 서로 이게 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역 문제, 호남 문제는 우리 사회의 갈등의 핵심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게 똑같은 바로 그 자리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우리나라의 각종 선거를 분석을 해보면은 선거 초반에는 영호남 대립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론상의 어떤 분포에서. 그런데 경제적인 이슈,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둘러싼 이슈가 제기되기만 하면은 그 선거는 순식간에 영호남 대립 구도로 바뀌어버리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 자리에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교수님 말씀이 모순 아닙니까? 앞에서는 이 영호남 대립 갈등하고 지역과 이 경제적인 대립 갈등이 이 중첩이 아니고 교차 관계라고 그랬는데 또 선거에서 이 경제적 이슈가 제기되기만 하면은 영호남 지역 갈등이 심각해진다는 것은 실은 우리 사회에서 이 경제적 이슈라는 것이 영호남 이슈라는 것이 경제적 이슈랑 완전히 거의 일치한다는 거 아닙니까?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 안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이 호남의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사실 한국 사회의 한국의 현실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보는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가 있습니다. 주류 이념의 변화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호남의 문제를 이해하지 한국에서 왜 이렇게 주류 이념이 바뀌었나 하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나라에서 저는 이제 그 좌파는 저는 이제 도덕성이나 역량에서 매우 허접한 세력이라고 봅니다. 이들은 사실 저도 이제 거기에서 활동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들은 사실상 87년 체제, 그러니까 직선제 견이라는 어떤 역사적 사명을 다한 뒤에는 그 역사 무대에서 퇴장했어야 할 세력이라고 봐요. 그만큼 그들의 어떤 이념적, 그다음에 정책적 실력이나 이런 게 뭐 도덕성까지도 저는 굉장히 허접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현실적으로 실력도 없고 이 도덕적으로도 저는 뭐 그렇게 우월하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궁지에 몰리고 사실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사실은 코로나 위기에 몰려가지고 소멸될 위기에 처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근거지가 되어주고 좌파의 근거지가 되어주고 인력과 물자를 공급해주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에게 정치적 명분과 정당성을 공급해준 것이 저는 호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호남이 제공한 인력과 물자라는 기반 위에서 호남의 피값, 이제 광주 항쟁을 포함해가지고 이 호남이 그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흘린 피가 있잖아요. 그거 엄청난 정치적 상징 자산이거든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호남의 것을 이용해가지고 정치적 명분을 확보하고 그래 드디어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주류 이념이라는 자리까지 차지하게 된 게 한국의
이 좌파의 어떤 본질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호남은 한국 안에 한국이라는 이제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뭐 호남이 무슨 뭐 절대적이다, 뭐 호남을 위협하겠다는 의도가 아닙니다. 한국의 모순과 문제를 가장 집약적으로 지니고 있는 지역이고 그걸 많이 대표성을 갖고 있다 하는 이제 그걸 표현하고 있는 지역이다 하는 그런 의미라고 봅니다. 이제 한국의 그만큼 또 한국의 장점도 한국 호남에 이제 많이 그 집약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전제 위에서 저는 이제 제가 세 가지 전제를 가지고 이 시리즈로 이 호남 정치에 뭐가 문제인가 하는 것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첫째 전제는 이 발전은 호남 문제를 감정 차원이 아닌 과학적인 방법론과 철학의 근거에서 이해해 보려는 노력이라는 겁니다. 뭐 지역 이야기만 나오면 지역 감정의 문제로 몰아가는 경향성이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본다는 겁니다. 즉 필연으로서의 호남 문제, 왜 반드시 한국에서 호남 문제가 이렇게 제기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 과학적인 구조를 이해하려는 시도라는 겁니다.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호남 문제가 사실은 경제적 어떤 이해관계 문제라 한국의 경제관계 문제, 경제적 이해관계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좀 밝히는 좀 그런 취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전제는 이 발제는 호남의 문제가 단순히 호남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떤 그 현재 해결을 대한민국의 현실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열쇠가 된다는 전제에서 지금 이 연속 시리즈를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이 두 가지 전제가 있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전제가 있습니다. 이 전제는 제가 이 시리즈를 마칠 때쯤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